풍성한 전북 교육감님 모시고 통일과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한테 아까 오시면서 무슨 불만부터 털어놓으셨는데 과거에 교육감님께서 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북대 교수하시면서 무슨 방송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응하지 않았다고요? 전에 제가 KBS 전주방송 총국 생방송 포커스 전북 20일 진행을 했었거든요. 한 기간 28개월 정도 되는데 이재봉 교수님을 여러 번 초청을 했어요. 아주 정중하게. 근데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셔가지고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근데 이번에 또 초청을 하신 거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실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초청하셨나. 근데 제가 좀 이제 좀 대우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 소신이 신문 잡지 글쓰기는 좋아해도 TV든 라디오든 방송에는 안 나가는 걸 제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때 전북대 교수로 계시면서 전라북도 교육감이 되실 줄 알았으면은 제가 먼저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교육감을 해오셨어요. 네, 2010년 7월 1일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022년 6월 30일까지요.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 2년 1개월. 그러니까 4년 임기 3번 하시는 거죠? 예. 임기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 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겹쳐요. 네, 그래서 그 보수 또는 극우 성향의 정부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시느라고 고통 많이 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판도 받으시고. 네. 감옥에는 안 갔다 오셨죠? 감옥에는 안 갔어요. 네. 앞으로 한 2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까요? 더 많은 사람 세우기입니다. 교육감 세우기. 채운다. 세운다. 세운다. 교육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게 교육감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거,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교육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양성이 되는 것, 이게 교육감으로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2년 더 박차를 가하면 임기 끝 무렵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시도 교육감의 협의회라는 게 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을 맡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협의회 회장 임기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맡으십니까? 그거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어떤 자리를 하겠다고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느낌하니까 이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교육감위원회 회장이 저는 제가 나서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 그것도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교육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해보겠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 교육감협의회 회장 이것은 내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교육개혁 전혀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 누가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협의회 회장 이 자리를 맡아서 한번 정확하게 교육감들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작심하고 맡은 거죠. 근데 그건 다음 달까지라고요? 이달 6월 말까지요. 지금까지 뜻하시는 일 다 이루셨어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도교육청에서 이제 회장을 마무리하면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지금 언론에 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소외도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개혁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요. 근데 그 아까 언론에 뜬 거 보니까 보도에 김성환 회장 착신 비판, 쓴소리 이렇게 떴더라고요.
교육감님 같은 분이 우리 전북 교육에만 영향을 미칠 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좀 이런 영향을 미치려면은 교육부 장관 같은 자리 좀 오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지금 교육감은 선거를 통해서 된 거예요. 네, 네, 선거입니다. 네. 상당히 큰 선거 아닙니까? 네, 전국도에서 하나니까. 네, 그 도단이니까. 예. 웬만한 정치인들 경력보다 훨씬 앞설 것 같은데 장관직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한다면 교육부 장관 문제 없겠죠. 근데 그건 아니니까 혹시 그럼 2년 후에 네. 다른 선거 구상하시는 거 있어요? 언제 한번 그 라디오 뉴스쇼에서 그 질문 똑같은 질문 받았거든요. 그때는 사사고 문제로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근데 진행자가 갑자기 교육감 임기 끝나고 혹시 정치할 생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육감 선거에 정당 공천제가 적용됐다면 나는 출마 자체를 안 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관심 없다고 하시는데 정치 쪽을 움직여야 교육제도도 뭐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한마디로 절벽이라서요. 절벽. 교육감 되시기 전에 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학 교수를 계셨잖아요. 네. 헌법은. 그러면서 또 과외 활동도 좀 하셨어요. 네. 네. 시민단체 운동도 네, 하고 네, 네. 아까 방송도 운영하시고 네. 시민단체 중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평화와 인권연대. 전북 평화인권연대. 평화 문제에 벌써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평화학을 공부하고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교육감은 어떠한 계기로 언제부터 평화 문제에 관심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제가 그 평생 강의를 하고 글을 쓴 그 분야가 인권과 평화 문제입니다. 인권과 평화 문제. 평화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아까 MB 정부 말씀하셨는데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제 연구실로 사람을 보냈어요. 제가 전화 왔길래 오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정에 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인입니까? 나 정치인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세요. 내 입에서 좋은 말 안 나가요. 이 정권에 대해서 오지 마세요. 서로 기분 나쁘게. 그랬더니 막 사정을 해요.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통일문제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북한 쪽에 대해서 그때는 김정일이었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일단 외교 국방 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 예술 이쪽 분야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기분이 조금 좋아져서 방향을 전환할 때 그때 부드럽게 전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직격탄을 날렸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건네서 합니까? 중간에 아니면 직접 전달하는 겁니까?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평소에 그런 분단 문제, 그 다음에 통일 문제, 그리고 이 분단에 얽힌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일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북 평화인권연대는 제가 원래 교수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외부 뭐 활동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는 만큼 연구 시간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문기현 신부님께서 내가 이걸 단독으로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인식이 저거 가톨릭 단체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성환 교수가 들어와서 공동 대표를 해주면 그런 이미지가 많이 이게 개선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죠. 그래서 이게 맡게 된 겁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평화 인권을 다루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통일, 네. 분단, 전쟁 당연히 또 다루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무렵부터 통일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가 전북 교육청에서 있을 때 제가 참여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 관련 책을 하나 선물하셨어요. 네, 네. 그때 그렇게 저한테 이제 사랑을 해주신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 어떤 상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통일하는데 글자 그대로 하면은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무엇이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인가? 우리가 떨어진 땅덩어리가 붙은 게 그러니까 38선 휴전선이 없어지는 게 통일인가? 서로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하나로 되는 게 통일인가? 전쟁을 통해서 남북 한 민족이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민족 통합이 되는 게 통일인가? 이 셋 중에 하나만 합쳐져도 통일인가? 세 가지가 다 통합이 돼야 통일인가?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통일을 의식을 부르지 않고 재통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871년 비스마르크 통일을 첫 번째 통일이라고 하고 90년 1월 3일 통일을 비더페아이니고 재통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독 쪽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동독 지역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는 이등국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일이 안 된 것이죠, 사실은요. 저는 통일이 제대로 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 뭉친 상태에서 그냥 바라만 봐도 좋다. 우리가 네, 시간이 너무 긴가요? 아니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이렇게 바라만 봐도 좋다 모든 게 무슨 뭘 더 얻고 뭘 빠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계산을 하게 되면 통일을 못한다고 보고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통일은 반드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간이 어떤 사정으로 해서 서로 헤어졌다가 서로 이렇게 적처럼 싸우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안 만나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계산하면 못 만난다. 그래서 일단 계산 없이 만나고 보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네, 통일과 청소년이에요. 예. 교육감님께서 이제 대학에 계실 때 이제 대학생들 많이 상대하시다가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주로 교육청에서는 대학보다도 초, 중, 고교 유초, 중고. 이제 아무래도 많이 관심 가지실 텐데 여기 우리 이제 고등학생 와 있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영 떨어지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혹시 그 점 느끼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냥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조금 전에 계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산은 나이가 들수록 잘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내려올수록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슴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우리 그 청소년들이 통일하면 그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좀 많다.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좀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어른들이 제공했다고 봅니다. 어른들이 이 분단의 문제, 이게 통일해서 하면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정 내에서 아빠 엄마가 옛날에 그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자녀한테 전달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그냥 기회를 제공하면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존재, 저는 청소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요. 2018년 12월 5일에 익산시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협약이 하나 체결됐습니다. 그것은 전북교육청 익산시 그리고 남북 체육교류협의회 이 3자가 협약서를 만들었는데요.
1월에 중국과 라오스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쿤밍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쿤밍에서 남북 청소년 탁구 전지 합동훈련, 합동 전지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 전체 비용을 익산시에서 50%, 전북교육청에서 50% 이렇게 지불하기로 했거든요.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남북체육교류협의회는 그때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건 성사 가능하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회장 말씀이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해본 거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런 거 했다면 전부 서울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됐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막힐 줄 몰랐습니다. 청와대에 말이 안 들어가네요.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걸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일단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만나면 서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융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기대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다 막혀버린 거죠.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 상대로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대학생들이 네.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무관심, 반대 이게 늘어나는구나. 이제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그러지 않겠냐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시고. 네, 대학생은 또 대학생이 그러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저 중고등학교 얘기하게요. 네, 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관심 이것이 이제 교육감님 다른 데보다 커서 그런지 몰라도 네. 유달리 우리 전북 지역에서 전북 교육청에서 네. 통일 관련 교육을 좀 심화한다고 할까요? 강화한다고 네, 할까? 네,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북 교육청의 어떤 그 통일 교육 정책이라고 할까?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 이제 당연히 평화통일 교육 정책인데요. 크게 그 세 단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고, 세 번째는 학생이거든요. 평화통일 교육 이건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자격연수 있잖아요. 교장, 교감 자격연수, 원장, 원감 자격연수 이거. 그 다음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무연수 이런데 평화통일 교육을 집어넣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수해야 그 코스를 끝내는 것이죠.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경우는 이 학생들이 체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장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동아리도 활동하게 하고, 동아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제 동행 동아리 이렇게 하고, 또 북중 접경 지역에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채널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가 통일교육을 하게 되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 제작하는 일, 그것이 보조 교재가 됐든 아니면 동영상이 됐든 이런 걸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여기 아까 오신 분들 중에 교사 지원단 두 분 아까 오셨는데요. 그 지원단 활동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강사단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법인 전북 결의 하나 거기에 통일교육원이 있는데 거기 전문 강사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이수를 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평화통일 강사단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외부에서는 김성환 교육감이 돼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 상당히 전북교육청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2008년에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 동안 전북교육청이 대북 교과서 종이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이죠. 예. 그리고 2006년, 2008년이니까. 아, 그랬나요? 예, 그렇네요. 그 했는데 3년인데 그 액수가 도교육청 예산이 3억 그리고 교직원 학생 모금액이 4억 8천만 원이에요. 7억 8천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육감 들어가서 2010년에
그때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 버렸죠. 남북 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기금을 모으는데 현재까지 모아놓은 것이 10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아직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MB 정부가 들어서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낸 것이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조성해 놓았었는데 그 순식간에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정권이 뭘 원하는지 바로 알아서 그냥 조치를 해버린 것이죠. 아마도 전북교육청이 거의 유일하게 유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상당히 긴장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요. 계속 저렇게 하다가 정권에 무슨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근데 하여튼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그냥 쭉 나왔던 것이죠. 교육감님도 빨리 들으셨잖아요. 아니, 저 빨갱이 아닌데. 아니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네, 들었어요. 빨갱이는 제가 선배입니다. 그래. 제가 90년대 중반에 네. 그 대북 식량 지원 운동을 펼칠 때 네. 우리 전북 지역에서 한 5억 가까이 모았어요. 네. 우리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계기로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평양을 좀 왔다 갔다 했고요.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청 기금은 3억인데 민간 단체에서 모은 게 4억 정도 됐다. 4억 8천. 그러니까 한 네. 5억 가까이. 네네. 그만큼 우리 전북 지역이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북쪽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우리 남쪽 청소년들 가운데도 뭐 한부모 가정이다, 뭐 무슨 가정이다 해가지고 곤란하게 사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왜 한치걸로 북한을 그렇게 지원하느냐고. 혹시 교육감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네.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 개념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 지원 개념이 아니다. 그 나누기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감님 하시기 전에 이제 전임자지만은 전북 교육청에서 펼쳤던 게 북녘 교과서 종이 지원 운동. 네, 제가 방금 언급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종이가 없어가지고 책도 못 만든다. 네. 하여튼 이제 종이를 보내준다니까 이게 지원 아닙니까? 네. 제가 다른 거 짧은 거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그 필리핀에 그 카비테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북교육청이 그 해마다 PC 아니 신제품으로 해서 거기 지원을 하거든요. 카비테주 거기에 교육 정보화 정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그쪽에서 또 교원들이 이 전북으로 와서 또 IT 연수를 받습니다. 그 비용까지 저희가 다 되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우리 실무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마음속에 우리가 저 사람을 돕는다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눈빛이 나타나게 되고 상대방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돕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필리핀 한국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였고 민주주의의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필리핀. 우리 것을 나눠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북한을 지원한다. 저는 이 생각 자체가 좀 천박하지 않는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간 그 90년대 식량 보내기 할 때도 돕는다는 말 자체가 좀 일방적인 표현 아닌가. 네네. 네. 그리고 받는 사람들에게 좀 자존심 문제도 신경도 갖고. 하지만 그건 저는 어떤 면에서는 말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도와준 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눔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제 지원이라고 했고 이제 교육관님은 나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눔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럼 우리 내부에서도 좀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나눠야지 왜 북쪽 어린이라고 나누느냐. 네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반대를 하면은 어떻게 대꾸하시겠습니까? 우리 해방 직후에요. PL 480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 U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있고 PL은 퍼블릭 로예요. 미공법 480호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미국의 농산물이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무상 지원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많이 농산물이 들어왔죠. 근데 그쪽에서 볼 때는 잉여 농산물이었어요. 그냥 놔두면 썩어버린 농산물이었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무상 제공하니까 그냥 공짜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상 유상의 개념은 어떻게 구분하자면 이자가 있으면 유상이고 이자가 없으면 무상입니다. 원금은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그 골치 아픈 잉여 농산물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걸 받은 한국의 농촌은 어떻게 됐느냐? 농촌이 오히려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농촌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장벽이 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북한에 농산물을 보낸다라고 할 때 순수한 의미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보내는 게 여기 도움이 되는데 여기 잉여 농산물 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너무 가식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북쪽에서는 아직도 핵무기 개발, 미사일 시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회 일각에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런 거 북쪽에서 그걸 악용을 한다. 핵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교사나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쌀로 핵무기를 만들어요. 쌀로 핵무기를 만들어요. 그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해내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쪽에 농산물이 갔다면 이쪽 농업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선 좋은 거예요. 주는 게. 근데 그게 핵무기로 한다.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이 그쪽으로 갔는데 핵무기 한 개 만들어내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데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잉여 농산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곡식을 저장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요. 네. 그렇게 비싼 비용을 대면서 저장하고 있지 저걸 지금 못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내고 있든지.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면은 핵무기로 돌아온다. 그런 교사도 우리 전국 지역에는 없을지 몰라도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사나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느냐.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 헌법이라 헌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 분단, 남북 적대 관계, 냉전 체제, 그리고 핵무기 경쟁, 이것이 저 자신에게 무엇을 뺏어갔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 김성환에게서 뭘 뺏어갔을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요, 굉장히 울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인권, 자유권, 이걸 나한테 뺏어갔단 말이야. 그게 진실을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걸 뺏어간 거예요. 방금 이런 것도 바로 진실을 말하는 자유가 충분히 보장됐더라면 그런 것이 설 여지는 굉장히 좁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분단, 민족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다가 사라져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검찰살인, 사법살인 그냥 일어났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말하면서요.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게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것 같죠? 이렇게 단어 하나, 이렇게 문장 하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단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읽을 거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네, 이재봉 교수님 그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 그것만 이렇게 잘 뿌리를 내려도 일단 교사가 통일에 눈을 뜨고 학생들 눈을 뜨고 이러면서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검열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교육감님 못지않게 말 하나 하더라도 또 글 한 줄 쓰더라도 토시 하나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분단 문제, 통일 문제, 전쟁 등에 관해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핵무기하고 미사일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이제 북한이 당장 뭐 우리 인권이라는 여기에 뭐 이제 지장을 초래하진 않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건지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한 건지 하여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시험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에 맞서 가지고 우리가 평화 통일 교육뿐만 아니라 안보 교육도 같이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 교육보다도 안보 교육에 좀 초점이 맞춰졌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관님의 이제 철학이라고 할까요? 방침이라고 할까? 네. 우리가 이제 안보 교육과 통일 교육 어떻게 병행을 할지 어느 것에다 더 우선을 둬야 될지. 언제 한번 그 초등학생들이 교육감실로 교육감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예. 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감님, 왜 애국가를 불러야 합니까? 초등학생이요. 왜 애국가를 불러야 합니까? 그래서 애국가 할 때 그 국이 나라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은 나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노래잖아요. 근데 나에게 만약에 내가 수속한 나라가 없다.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조선을 그대로 일본이 가져가 버렸다면 지금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 있을까? 오키나와라는 데가 있는데 원래 그 나라는 오키나와 본 이름이 아니고 류큐 왕국인데 그것을 일본이 가져가 버렸고 가져가라고 또 미국이 도와줬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국가라는 건 꼭 필요한 존재고 내 삶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다. 나를 보호해주는 국가에 대한 애정, 사랑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국가를 이렇게 지키려고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이렇게 사라져갔던 분들, 그분에 대해서 계속 그분들의 기억을 하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6.25 이고 그러는데 6.25뿐만이 아니고 저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각각에는 1592년 임진왜란 또 생각해서 그렇게 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된다.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건 딱 그거더라. 국가를 위해서 자기 걸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기억을 해주더라. 그런 점에서 애국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안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애국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보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가 안보는 참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못 사용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헌법을 전공하셨는데 국가보안법 필요합니다. 국가가 보안 지켜야죠. 그런데 그 국가보안법을 오용하고 남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폐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걔네가.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건 참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극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애국가 말씀하셨는데 태극기 부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애 국기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태극기 부대 하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반드시 필요로 한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못 쓰니까 부정적인 어감을 갖게 되는 건데 안보 교육과 통일 교육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안보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를 토대로 하지 않는 평화 외침, 평화 교육이 것은 굉장히 공허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개는 하나의 세트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분단 상황을 악용해서
국가 안보를 굉장히 위험한 도구로 사용해 왔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폐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짚어왔습니다. 부끄럽고 국제사회에서. 일제시대 때 일제가 조선 항일 민족운동가들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었어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 치안유지법을 5글자 그대로 숫자 똑 맞춰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한시법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형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 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그 형법 제정 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도 강조를 하니까 그러면 한시법으로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자칭 타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무슨 청문회 가서 앉으면 물어보잖아요. 질문 받잖아요. 국가보안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한 법입니다.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인가 국가보안법은요. 우리나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조는 찬양 고문죄거든요. 어떤 원광대 학생이 몇 명 모여가지고 야 북한은 정말 멋있는 나라 옛날 다 처벌받았거든요. 찬양 고문으로. 그럼 대한민국이 흔들립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찬양 고문 때문에 흔들릴 정도로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지금도 언제든지 공안 정부만 조성되면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보안법은 오용 남용된 그런 법이 아니라 아예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드린 취지는 그 어휘 자체는 참 좋다 이거예요. 네. 국가안보, 국가보안.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용어 가운데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예, 맞습니다. 정당 이름부터.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이승만 12년 동안 통치 정당이 뭐였어요? 자유당 아닙니까? 자유당이었는데 자유가 너무나 짓밟혔기 때문에 쫓겨난 것 아니에요? 네. 박정희 18년 민주공화당이었어요. 예. 박정희가 민주를 실시하고 공화를 실시했어요. 그 다음 더 재미있죠. 전두환 7년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민정당. 네, 네. 그 당시 무슨 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용어가 아주 훼손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용어의 오남용. 저는 이제 그런 네,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 좋다 이게 필요하고 예, 당연히 필수죠. 안보교육도 필요하다. 근데 안보교육이라는 게 이제 잘못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 네. 통일부 산하에 통일교육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에서 원장이 교육감실에 한 2번인가 왔을 거예요. 근데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그때는 제가 회장 안 할 때입니다. 협의회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MOU를 체결해서 학생 그리고 교사를 상대로 평화통일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시도교육청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제 전북만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못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박근혜 정권이 평화통일에 대한 철학도 의지도 없는데 무슨 통일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교사들, 학생들 상대로 해서 냉정교육 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교육감으로서 그 꼴을 보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산이 됐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죠. 평화통일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아시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족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럼 그 용어상의 이제 혼란 때문에 그랬는데요. 네. 다시 이제 통일로 돌아가 가지고요. 예. 아까 이제 처음에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그 박근혜 정부 때, 네.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구했던 게 흡수 통일이에요. 예. 흡수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통일을 하면은 엄청난 사회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 왜냐하면은 분단된 세월이 70년이 넘으니까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로 합쳐진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따르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른들 영향, 잘못된 영향을 받았지만은 북한의 그 거짓대들을 우리가 더 매겨 살리려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은 엄청난 사회 혼란과 천문학적인 통일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까 교육관님 말씀드리면서 통일하는 것은 뭐 하나가 되는 거다. 땅덩어리가 하나가 되고 이념 체제가 하나가 되고 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보다는 나으니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우리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가 들여서야 되고 평양까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아하 사회 혼란이 올 텐데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경비가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까요?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죠. 이렇게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 한 나라로 통일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충격이 크니까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져갈수록 그 혼란의 정도는 작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흡수통일하면 실패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독 쪽에 있는 5개 주가 연방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뭐가 증명하냐면 다른 나라는 전부 그 나라 근본법 이름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돼 있죠. 미국도 더 US Constitution이라고 돼 있어요.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독 독일 한 나라만 그렇게 쓰지 않고 Das Bundesgesetz für die Republik Deutschland예요. 독일 연방공화국 그룬트게제츠 영어로 하면 베이시길로예요. 기본법이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용어를 쓰면서 이게 49년 5월 23일인데 이 용어를 쓰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이 용어를 써요. 그러나 통일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페어파승스레히트 헌법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헌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본법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헌법이 예상하는 통일을 못한 거예요. 헌법이 예상하는 통일은 이렇게 양쪽이 정확하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투표도 하고 이런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통일하는 건데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측에서 서독 측에서 이게 왜 이렇게 무너져 갑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통일해 나갈 때는 정말 길게 시간을 잡으면서 끊임없이 접촉하는 걸 만나는 것이죠. 네, 끊임없이 만나면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서서히 허물어 나가면 어느 시기가 되면 이렇게 둘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벽이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유럽 통합하기 전에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유럽 여러 나라를 다녔거든요. 근데 세상에 국경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야, 5개 나라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외관상 보기에 한 나라, 한 헌법, 한 정치, 한 경제체제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하다 보면 우리가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즘 말하는 점진적인 통일, 서서히. 네.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한 5분이나 10분 쉬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아까 이제 독일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쪽 사람들이 하는. 이제 저는 흡수 통일이라는 말을 써왔고 또 우리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독일식 흡수 통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제 교육감님도 그렇고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그분도 그렇게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왜 흡수 통일이라고 하느냐? 양쪽 체제가 이제 수렴된 게 아니고 동독이 무너진 다음에 서독의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걸 흡수통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학에서 어떻게 그 용어를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 학문 영역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흡수 통일이라고 예, 안 합니다. 하지 예. 않는다.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를 하고 우리가 한 2시간 할 테니까 5분이나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가 통일을 네. 서서히 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네.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점진적 통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유럽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공부를 하셨고 네. 제가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 핀란드에서 뭐 논문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가서 논문 발표하러 간 김에 주변 한번 돌아보자. 네. 그래서 러시아도 다녀오고 거기서 이제 북유럽,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네덜란드, 독일까지 쭉 여행을 했었죠. 여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비자도 필요 없고. 갖고는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교육관님께서 전주에서 익산 오시듯이 네, 그거. 제가 익산에서 분산 가듯이 네. 야 바로 이런 것 아니냐.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는 가장 가까운 북한. 지금은 이제 비자 면제 협정이 맺어졌습니다만은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데 여행하는데 갈 때마다 비자를 받아야 되고 비자 받기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지금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시아 사람이 내 이웃 국가가 아니라 멀리 유럽에 가가지고는 그냥 자유롭게 동네 이웃 가듯이 가더라. 이게 바로 통일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더 고상하게 21세기형 통일. 왜냐하면 21세기에는 소위 이제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각 나라 사이에 국경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국경이 무너지고 또 나라 안으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 바깥으로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나라 안으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되는 그러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우리가 통일이랍시고 꼭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체제 만들어 가지고 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살면 되는 거지. 그 이제 통일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네. 교육권이라고 저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통일이라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소위 21세기형 통일, 교육감님께서 서서히 그냥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통일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사회원로 백낙청 선생은 이걸 가지고 어물어물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물어물 교육감님처럼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지금 통일돼 버렸네. 네. 굳이 뭐 하나를 합치고 뭐 있어. 네. 그냥 왔다 갔다 전쟁 가능성 다 사라지고 하면 그게 통일이지. 예.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물어물 통일이나 21세기형 통일이나 서서히 그냥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나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일을 하면은 그냥 북한 체제가 없어져가지고 우리 남한이 흡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흡수통이라는 말은 쓰질 않지만은 그러한 개념이 우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네, 고정관념. 통일이 되면은 사회 혼란이 생기고 네. 엄청난 통일 경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 선생님 같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통일 담당 교사다. 네. 학생들한테 통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그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해방 분단 해방일이 분단일이었잖아요. 분단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연결돼 있는데 어떤 하나를 알게 되면 나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 전쟁을 제대로 파악하면 그 앞 단계, 그 뒷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교사라면 그 아이들 그 학교 그 단위에 맞게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 아니면 3학년 단위에 맞게 이게 자료 읽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자료 읽기. 자료 읽기. 네, 자료 읽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전에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박 교수님이 그 말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 이건 꼭 읽어봐라. 그 정도로 균형감 있게 한국전쟁을 설명한 책도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 그 연령대 학년별에 맞게 그 자료 읽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토론도 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하루도 빨리 양쪽 아이들이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쿤밍 합동 전주훈련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4.27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고서 그때 제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는 게 있었거든요. 아 이제 만날 수 있겠네 우리 아이들. 그러면서 제가 실무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주지 마세요. 프로그램부터 아이들이 다 짜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짜는 것도 이 아이들이 완벽하게 짤 필요도 없고 가서 또 걔네들이 또 서로 만나면 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터덕거리더라도 애들이 스스로 만나고 스스로 대화하고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실시한 주입식 교육, 네. 그건 이제 반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들 그런 거 깨우치고 공부할 능력이 있으니까 네.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네. 우리는 이끌어주기만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11년에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초등학생 통일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내 아이가요, 초등학생이 이게 한반도 쭉 그려놓은 다음에 도깨비 하나 그려놓고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리기 지겹다, 빨리 통일해라. 저기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알아요. 당신들 통일할 의지도 전혀 없으면서 왜 우리 그렇게 괴롭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안다. 그래서 자주 만나게 하자. 좋습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북중 또는 이제 조중 접경 지역 네. 답사도 한번 하고 네. 또 지금 판문점 방문을 구상하거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들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판문점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판문점 가면 볼 것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40명 모집하는데 보통 한 몇백 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남북 교류가 없기 때문에 평양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대신에 판문점이라도 가가지고 그냥 강 건너 어떤 바다 건너 산 건너 북쪽 마을 좀 볼 수 있을까? 바로 건너가 보시죠. 지난번에 우리 이제 전북교육청에서 간 강화도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을 따라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북한의 마을이라도 좀 조망할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년에 저는 제가 얘기하는 통일, 그거는 그냥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생각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4.27 합의를 통해 가지고 남북 교류, 우리 뭐 학생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는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후퇴해 왔어요. 작년부터. 네.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아무리 교육감님께서 그걸 원하시더라도 아직까지 현존하는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실현하기 어려울 텐데 이것이 조금 이제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도 앞장서야 되겠죠. 네. 어떤 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남북 교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일단 그 문만 열리면 방법은 다양하게 나온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금이 10억 8천만 원을 아까 말씀드렸죠. 남북 교류 네. 협력 기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말을 해놨거든요. 이것을 이 기금 운용 방법을 어른들이 관여하지 말자. 그냥 아이들에게 맡겨보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네. 그 돈도 그냥 학생들한테 맡겨보자. 맡겨보자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써라. 예. 계획을 한번 세우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예. 좀 파격인가요? 저는 아이들.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 예. 그럼 구상하고 계세요, 우리 학생. 예. 교육감님께서 10억을 내놓으시겠대요. 그리고 갑자기 그때 4.27 그 만남이 있고 나서 금방 뭐 될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그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나고서 막 이쪽에서 통일 금방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그렇게 하길래 이제 바로 오는구나 하고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통일도 토론회도 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가장 이제 많이 나온 것이 그 아이들 그 문화예술 교류, 공연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제 생각에는 남북의 공통 지점이 첫 번째 꼽는 게 동학농민혁명.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꼽았는데, 지가 그냥 이렇게 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연속적인 흐름이 없는 겁니다. 전에 그 미국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아시죠? 그때 그 DJ가 대통령 할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평양으로 직접 날아갔어요, 올브라이트가. 그렇죠. 예, 날아갔다가, 그때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회전에 돌아왔는데, 그때 참 인상 깊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된다고. 그때는 저기 대명하기가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 학생이 잘 모를 텐데 2000년에 김대중 할아버지가 대통령 하실 때예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교류가 좀 활성화하고 또 우리 이제 남한을 중재로 해가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교류가 막 활성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외교부 장관인데 미국에서는 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여성이었어요. 그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관계는 꼭 남쪽에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평양을 방문했다가 서울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뭐 교육 정책이고 뭐고 그냥 하여튼 학생들한테 맡기면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원래 그렇게 합니다. 너무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 자율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 교사들은 뒤에서 그냥 좀 뒷받쳐주고 네. 이제 좀 안내만 좀 해주면 되지. 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이 실패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교육. 실패. 네네. 해봤더니 이거 안 돼, 해봤더니 이거 안 돼. 이제 그러면서 성장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도 물론 실패를 통해서 귀중한 경험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큰 방향은 정해 주셔야 될 텐데. 네, 방향을 정합니다. 네. 방향은 정하고 그 다음에 물어볼 때는 또 의견을 말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 그 10억이라는 돈도 우리 학생들한테 맡겨놓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기 전에 방향을 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떠한 식으로 돈을 써야 되는 남북협력 기금을. 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느 용도로 쓰고 싶은가 이것은 도교육청이 또는 교육감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라고 그런 프로그램 짜죠. 근데 그거 짜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또 이제 의견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주도해서 나가도록. 근데 그 옆에는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학생은 한 사람이고 사실 우리 20대에 20대 생산성이라든지 생각 창의력은 훨씬 뛰어나잖아요. 네.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지금 이 세대가 만약에 통일이 이룬다면 저는 만약입니다. 통일도 만약 이룬다면 지금 이 세대가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자꾸 제가 이런 네. 정의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통일은 지금 문재인 교육감님 임기 안에 2년 문재인 정부도 2년 남았잖아요. 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 1989년에 만들어졌어요. 노태우 정부 때문에. 87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져 가지고 5년 뒤에 김영삼 정부 때 살짝 고쳐졌어요. 말만 영어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가 화해, 협력, 평화, 공정. 그다음에 2단계가 남북 연합.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완전 통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1단계 서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먼저 이제 화해를 해야 되겠죠.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 이것만 이루어져도 통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이거 이루는 데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김성환 교육감 임기 2년 안에 가능하다.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근데 시작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아니 대통령이 전혀 대통령이 지금 전혀 시작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전혀 시작을 못 하고.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육청에서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북쪽으로부터 오지랖 넓게 너 무슨 뭐 중재인이냐 뭐냐 이렇게 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소위 웃음거리가 되다시피 비난을 받았는데도 다시 신년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교류 진전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세 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뭔가 어느 정도 지금 물밑 접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국정원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교육감님이 대담 우리 이제 이것도 좀 바뀌었듯이 이것도 좀 주춤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방해를 하고 간섭을 하더라도 아마 요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감이 잡힙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10억 곧 쓰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네. 상대적인 아이디어도 좀 모아보시고. 예. 그러면은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통일을 교육관님 말씀대로 서서히 그냥 우리가 이제 만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만남이 다 이제 이루어져서 통일이 됐다. 네. 어떤 형태일까요? 통일 이제 뒷모습?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이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이제 통일이 됐어라고 할 때 그게 어떠한 모습일까요? 두 개의 국가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정치 체제를 달리하고 경제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고 둘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 아니냐? 그런 모습으로. 우리 통일정책 3자 두 번째 단계 국가 연합. 네, 국가 그러니까 연합. 네. 국가로서 이제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체제를 지키면서 내적으로는 그냥 하나 같은. 지금 그 유엔보다는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유엔이 아니라 유럽연합. 유럽연합. 근데 유럽연합은 한 20개 국가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둘이니까. 그리고 민족이 같고. 그러니까 좀 유럽연합보다 좀 강도가 센, 밀도가 높은 그러한 연합 단계. 그리고 이제 그 점진적 또는 서서히 이 표현도 저는 방금 이 생각을 했는데요. 작곡가가 악보를 쭉 쓰다가 이렇게 빠르기 이게 다르잖아 이게. 근데 처음에 구상했던 것이 있는데 쭉 쓰다가 보니까 이게 바뀌는 게 속도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작곡가도 아마 이 양측의 그 접근, 만남 이런 것도 그렇게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진보 보수들이 정의하기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진보 정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상 문재인 정부나 김대중 노무현 이제 진보 정부라고 할 때 진보 정부에서 우리 통일 정책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보수 또는 구구 또는 군사 정부의 연장이라고 하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그 1단계가 바로 화해 협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단계조차 지금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그 노태우 정부 때 지금 그 독일에서는 서독에서 옛날에 오스트 폴리틱 동방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노태우 정부 때는 그 노르트 폴리틱이었어요. 그 북방 정책이었어요. 이게 북방 정책인데
이 북방 정책을 저는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정부니까 같다 이게 아니라 이걸 소환시키면서 이게 남북 문제도 같이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이 시너지가 더 많이 나고 그러면서 안정감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과거 한국적 의미의 보수 정부가 추진했던 그 대북 정책 이것을 속칭 진보 정부가 이거 끌어안으면서 이걸 추동해 나갈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충돌 여지도 줄여가면서. 이제 우리 학생이 참여해가지고 자꾸 우리 학생을 의식해서 내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데 아까 이제 독일에서 폈던 게 그 동방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유럽은 동유럽, 서유럽 했고 또 독일이 분단된 게 동독, 서독이죠. 그래서 동쪽을 향한 정책이라 해서 동방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우리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세계적으로 내영전이 종식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된다. 북한, 중국, 러시아 그런데 이제 겨냥해가지고 대외 정책을 편결 북방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꼭 천학 스님 같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벌써 이 정책이 만들어진 게 80년대 말이니까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도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체제가 공존하는 그러한 연합 그러한 형태이지 어느 한쪽이 없어지는 완전한 일 국가 일 체제 그런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지를 놔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될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지. 근데 여기서 미리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교육감님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은 바로 그거예요. 3단계까지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1단계를 하고 2단계 이제 국가 연합을 거쳐 가지고 3단계로 가서 이제 완전 통일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자유와 민주 그런 것이 중시되는 통일 그러니까 이제 남쪽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자는 거죠. 바로 여기를 이제 북한이 반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체제 통일은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 후세한테 맡기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좋으면 자본주의로 가고 사회주의가 좋으면 사회주의로 가고 아니 뭐 그 두 체제 가운데 뭐 제3의 체제로 가든지 그래서 그것은 그냥 후세에 맡기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지금 북쪽이에요. 아니 저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데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북한의 생각이 맞네요 이러면 찬양 고문죄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다시 반복적으로 이게 여지를 놔두자. 정말 모른다고. 사실은 우리 두 나라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열어놓고 생각하면 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우리 교육감님 그 철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남북 교류하는데도 그냥 우리 어른들은 그냥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된다. 그랬듯이 우리 체제 앞으로 이 친구들이 살아갈 그러한 그 체제인데 우리가 뭐 다음에는 꼭 자본주의가 된다, 사회주의가 된다 그걸 얘기하면 벌써 이미 통이 물 건너가 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장벽이 돼 버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구세에 맡겨놓자.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그냥 억제시켜 버리는 거죠. 닫아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교육감은 상당히 이제 헌법을 공부하시니까 상당히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대놓고 그래, 내가 빨리 이거 내가 친북이다 그러는데 이걸 하나 좀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친북하지 않고 통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1단계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 1단계가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인데 북한을 적으로 삼고서 어떻게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느냐 이거예요. 일단 적대감을 풀고 원한을 없애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화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교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북이 아니라 친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친북을 우리 필수 조건으로 생각한다. 내가 바로 친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감이라는 게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우리 이제 용어를 가지고 네. 트집을 잡은 거예요. 네, 네. 통일이 어떤 상태냐, 예. 빨갱이냐, 친북이냐. 그래서 이게 네. 이게 정명, 발을정, 이름명 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MB 정부 때 녹색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4대강 파헤쳤거든요. 녹색 성장 부르짖으면서 핵발전소 해외에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 나왔듯이 우리 정치가 가장 암울했을 때가 전두환 7년 아니에요. 그때 정당은 민주정의당, 민주와 정의를 앞세운 정당이에요. 이명박이 녹색을 앞세우면서 환경을 파괴했고 네.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정권 안보만 챙겼고 바로 이런 것들이죠. 더 이상 조금 우리 비판하지 마시고요. 네. 다시 통일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정의하시는 이제 그냥 뜻하시는 통일은 그냥 우리 남북이 그냥 뭐 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교류하면서 그냥 서서히 만남을 그냥 좀 자주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방법 역시 그냥 서서히 만나가면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그 자체가 방해가 되니까 네.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맡기면 된다. 네. 그렇죠? 그 자체를 그 과정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자. 네. 그리고 그 생명체는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생명체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교사 몇 분, 장학금 몇 분, 학생 한두 사람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이거를 이제 앞으로 볼 사람들은 대학생들이고 일반 시민들이고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좁게는 전북 지역의 교사와 학생, 넓게는 우리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 회장님이니까 우리 이제 전국에 걸쳐서 일하시는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평화, 통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통일은 해야 한다. 이 당위성 그리고 방법은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헌법 제4조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헌법적 명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느 기간에 해나갈 것이냐, 이것은 아니 개방적이라는 것이죠. 열려있다. 구차하면 할수록, 그 구차를 빨리 하면 할수록 통일의 길은 멀어질 거다. 미래 열어놓자. 그 그림은 누구도 모른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고 희망도 큰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했던 조선 병탄 일제기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제의 그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여기에서 가장 수지를 맞은 나라가 바로 또 일본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서 무기 팔아먹으면서,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미국이 있었고요.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계속돼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저는 그 1953년 속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정확한 이름은 Peace Treaty with Japan,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2조 A 이것만 보면 그렇게는 울분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including 블라블라.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일 관계 문제들, 거기서 이미 다 조선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단, 그리고 남북 대립, 이것은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될 세대들, 여기서 계속해서 불행의 그늘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얽어밀 거다.
비극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극은. 그리고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걸 열어놓자. 내 것 고집하면 절대 못한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정말 서로 경계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한 동족의식을 가지고 만날 때가 올 것이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전북교육감 이제 2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바라건대 우리 학생들이, 남쪽의 학생들이 북쪽의 학생들을 만나서 밤을 새도 뭐 하든 이렇게 한번 대화해보는 그런 장면을 꼭 보고 싶습니다. 네.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동학혁명에 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동학혁명. 오늘 우리 주임 교수님이 동학혁명 전문가예요. 그렇어요. 정박사. 예. 그리고 동학혁명이 이제 우리 전북 지역의 발상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북쪽에서도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혁명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제 동학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걸 좀 높이 평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전북 지역하고 북쪽에 뭐 어떤 황해도라든지 함경도 좋고 여기 이제 동학혁명을 매개로 이 교류를 증진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북 교류가 조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된다면은 우리 이제 전북 지역의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실 걸로 믿습니다. 철저히 계획을 짜고 통일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하나 나오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원 일 못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송이 들어갈 거예요. 무슨 소송이겠습니까? 북쪽에 두고 온 내 토지, 토지 반환 청구 소송, 본물 터질 겁니다. 아마 되게 사람들이 이건 상상을 잘 못할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이거 법원 아무 일도 못해요. 제안이나 질문이나 부탁이나 비판이나 다 좋습니다. 예. 교육감님 방금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흥남에서 오셨는데 갑자기 공장하셨다고 해서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사실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왔던 것이 통일과 관련해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어떤 대상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교류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공허한 메아리처럼 아이들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북쪽의 아이들은 이랬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 속에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봉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정말 우리 남과 북의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곁들여서 제가 이제 좀 교육감님께 한번 그 이야기 듣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저희가 작년에 그 전라도 교육청에서 그 행복한 평화 함께 가는 통일 시민이라는 그런 자료집을 개발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5, 6학년분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통일부에서 나와 있는 그 평화 통일 교육의 관점에 관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는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봐도 현재 학생들 대상으로 개발되어져 있는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던 것은 뭐였냐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통일된 미래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의 그냥 교육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내용, 권리 협약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빙고 게임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한 9가지 정도를 골라가지고 빙고 게임 내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협약의 내용을 좀 알고 그것을 가지고 빙고 게임으로 한 9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그 미래에 통일된 통일 아동인권 선언문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해보는 그런 내용들 좀 집어넣어서 그래도 미래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보편적인 어떤 아동 인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아까 이제 점진적인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미래에 우리가 정말 통일되었을 때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함께 누려야 할 어떤 통일헌법이 제정이 된다라면 교육감님은 이것은 꼭 한번 같이 생각해서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법학자로서 한번. 만약에 그 통일헌법에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통일헌법을 만든다면 그리고 조문을 딱 한 개만 만든다면 네. 난 2만 번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전원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 조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닌다라는 이 두 개의 문장 10조에 있는 이것만 담아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게 인권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 문장이 들어온 것이 61년 5.16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63년에 만들어진 헌법 박정희 그때 만들어진 헌법에 이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빨리 1949년 5월 23일 아까 이야기한 독일 기본법이 있죠. 거기에 제1조 제약이 그겁니다. Die Menschenwürde ist unantastbar.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가질 의무이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베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걸 베끼기까지 역사는 좀 다르죠, 많이. 그러니까 독일 자체가 인류에 엄청난 가해를 해버렸잖아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일 자체가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한 쪽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느 민족을, 어느 국가, 국민을 집단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인권 침해한 그 전사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베꼈단 말이죠. 근데 아마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북한도 이거 좋다 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다른 분 계세요? 제가 예. 저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순창여중에서 왔습니다. 네, 최순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에 통일 교육 맡았었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교육감님이 통일 문제에 관해서 가장 길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평화통일 교육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풀어가는 우리 담당 김정호 장학사님이 가장 혜택을 받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일을 추진할 때 저희가 아까 교육감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어떤 것을 기획해서 때 대부분 교육감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본인이 그것을 기획해서 일을 푸는데 사실은 이런 거대 담론 문제라든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이런 평화통일 문제는 담당자 자체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을 풀어야 하는 그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다르게 이것이 주는 그 판단을 해야 하는 여러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되게 그 책임지시고 계시는 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관된 메시지나 일관된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걸 쭉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만 흔들리지 않고 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확인이 좀 된 자리여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는 김종호 장학사님이 이후에 이런 아까 교육감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점에서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그 평화통일 그런 부분들의 중요한 이렇게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기쁘고요. 이제 한 가지만 이재봉 교수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재봉 교수님을 제가 뵈러 왔을 때는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모시려고 제가 이제 와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랄까 좀 이렇게 시체말로 까칠하시게 되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2번, 3번 또 왔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오셨는데, 그때 오셔서 우리 도교육청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일을 하시는데, 그때도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썩 이렇게 마음을 흔쾌히 열고 하시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세월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원대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잡고 오히려 교육감을 초대하셔가지고 이런 판을 또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좋으면서도 왜 그때 그러셨는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교육감님께 다른 질문이나 한번 제안해 주세요. 저건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요? 네, 풀어드려야죠. 잘못 보셨어요. 저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없습니다. 눈물도 많고. 저기 아까 그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이제 헌법학자로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정치학자로서 말씀을 좀 하나 덧붙인다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 목표, 이 2가지가 있다면 자유와 평등이죠. 자유를 중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연결이 되고요. 평등을 중시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유와 평등은 둘이 서로 보완적이면서 또 대치되기도 해요. 자유는 개인에다 초점을 맞추고 평등은 사회 집단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개인의 자유가 확장이 되면은 사회적 평등은 침해받기 마련이에요. 사회 평등이 확장되면은 개인의 자유는 침해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둘이 좀 보완적인데, 우리가 이제 인권에 관해서 흔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고 하잖아요. 세계 인권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세계 인권 보고서를 내요. 자기네 건 빼놓고. 전 세계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 상태가 어떤 걸 백서를 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맞서서 인권 백서를 펴내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 백서에 따르면은 세계 인권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중국이나 북한이에요. 중국의 시각에서 세계 인권 가장 열악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 중국에서 비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익숙해서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까 북한의 인권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같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본다면 우리나 미국 인권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무슨 뭐 이제 사회적 인권이냐, 뭐 무슨 A 규약이냐, B 규약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쉽게 풀어가지고 자유를 더 중시하느냐, 평등을 더 중시하느냐, 어느 잣대로 따질 것이냐, 이것도 우리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 전에 대학에 있을 때 그 전북대 운동권 지도교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상열 목사님 고문을 하시고 지도교수였는데, 우리나라 대학 운동권 조직에서 최초라고 그래요. 지도교수제가 있었던 게. 그 집단과 결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북한이 인권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동의하지 못한다. 나를 지도교수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그 운동을 할 거니 양자택일하시라. 그건 빠져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과 뉴라이트로 전개된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지, 내가 뭐가 약점이, 내가 잘한다 말하지 않아도 그건 나한테 맡기는 거다. 내 것이 아니지 않냐. 근데 왜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언급을 해야 되느냐. 언급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 자기가 가장 잘한다. 어떻게 변해야 할지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 스위스입니까? 거기서 공부했던가요? 예? 네? 베른에서 했죠. 공부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언론들 저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기 외국 정상들하고 말할 때 통일고시 말하는 거 방송 안 해주죠? 몇 개 나라 말합니까? 그 사람이?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특히 칭찬하는 것은 실컷 하지만 깎아내리는 것, 약점을 파고드는 것, 이것은 하지 않는 게, 그게 그렇게 해야 이제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신뢰가 쌓이는 거죠. 우리는 그 접근을 참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세요? 네. 주임 교수님. 네, 다른 질문은 아니고 전주 시간에 이제 여기 박맹수 총장님께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제목이 이제 개벽대학 그리고 통일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맹수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이제 그 개벽이라든가 어떤 그 동학에서의 어떤 통일철학까지 끌어내시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제가 느낌에 이 전북의 어떤 결의하나든지 어떤 운동단체에서 동학혁명은 좀 주목을 하는데 동학 정신 자체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에서도 최근의 문건을 보면은 오히려 주체사상하고 동학 정신하고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이제 가장 그 고유의 사상을 중시하면서 자기네 주체사상이라든가 나름의 어떤 집단주의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학을 매개로 해서 이제 그 남과 북의 아까 자유주의라든가 평등, 사회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시킬 철학으로서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이사장하고 이제 도울 선생이 그 대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앞으로의 통일 철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도울은 이제 동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철학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가는 그리고 교육에서도 그런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좀 모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교육관님의 어떤 통일 철학이라든가 방향을 좀만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방금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민족 운명 공동체, 저는 이것이 그 동학이라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2014년에 전북교육청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 교과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초등용, 중등용 해가지고 그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교육까지 봤거든요. 그 책이 있고 거기에도 이제 그런 그 정신 가치가 나오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남북과 개선을 가능한 한 그것이 정치 영역이건 경제 사회 영역이건 이데올로기 언어는 가능한 쓰지 말자. 완전히 열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립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이 관계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남북 문제는 개방적 사고를 하면 할수록 좋을 거다. 그리고 우리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마음껏 그 상상력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그 토대를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45년 이제 분단되면서 남북 사이의 역사 인식이라든지 용어조차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학혁명은 분단되기 전이니까 같은 역사잖아, 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남북 사이의 역사 인식이나 해석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공유하는 것도 적질 않아요. 동학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에 대해서는 북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용어 같은 데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혁명이나 전쟁이라는 걸 썼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학난, 반란이라고 했죠. 요즘 우리가 동학혁명,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동학 농민전쟁 이렇게 말씀인데 그건 북쪽에서 오래전부터 써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북쪽에서나 남쪽에서나 인식이나 해석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을 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북 지역하고 아까 이제 교육감님 말씀하신 함경도 지역, 남북 교류 협력을 펼쳐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이쪽은 남쪽에서 변방은 전라북도고요. 북쪽에서 변방은 함경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거의 그 중요한 분량으로 갖고 있는 역사가 바로 동학 역사다. 그래서 두 지역 아이들이 만나면 그것이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방은 좋아요.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 이제 추진했던 게 남쪽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지역 가운데는 이제 전라북도하고 북쪽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함경남도 하고 자매 결혼을 이뤄보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동학을 고리로 해가지고 남북 접점을 찾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함경도보다는 황해도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곳이 남쪽에서는 우리 이제 전라도고 북쪽에서는 황해도더라. 네. 그래서 동학을 주제로 해가지고 아니면 이걸 고리로 삼아서 남북 지역 교류 협력을 하려면은 함경도보다는 황해도가 제격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고요. 역사적으로 맞는 것이고, 근데 그 이게 연결고리는 그러니까 단일한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가장 이견이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그것 아니겠는가 보는 거죠. 예, 우리 예, 전주교육지원청 시민영입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할아버지께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셔서 해방 전에 이미 토지 개혁을 하셨어요. 지주셨는데 소작인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 두 필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인민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서 인민위원장을 지내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인민군 소년단 가입해서 활동을 하셨고 고모는 여맹 여성동맹 위원장을 하셨고 저희 외삼촌은 선전부장을 하시면서 북한까지 당시에 전쟁 당시에 휴전협정 전에 북한을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셔서 알았는데요. 그 저희 할아버지 그 집안 할아버지께서 단 한 명의 살상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인민위원회가 세워졌을 때 경찰과 군인 가족들을 모두 보호하셨다고 해요. 한 분도 그 살상이 없게. 그리고 다시 이제 세상이 바뀌었을 때 경찰과 군인 가족들이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집안의 모든 분들을 다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포면인데요. 군산시 나포면인데 그 나포면에는 살상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인근 성산면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성인이 된 뒤에 이제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이 화해와 협력, 공존의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지금은 물론 그 분단 이데올로기, 증오 이런 걸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제 아직도 저희들은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나 전문직이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사나 전문 직원들의 그 사회과학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현재 하고 있는 연수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런 정책 외에 또 마음에 담아 두신 것이 또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총괄적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기회 제공하는 거죠. 네, 교육감이 가르쳐서 안 되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기회 제공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기회 채널이 있잖아요. 그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지금 이거 말고 또 어떤 채널이 있을까? 그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뭔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그때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북의 문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가능한 한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교사가 저쪽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전체를 그런 기회 마련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그러고 말하면 교사 스스로 그 남북문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신 할아버지를 두셨네요. 토지 개혁은 남쪽에서 있었고 북쪽에서도 있었어요. 북쪽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일찍 일어났었죠. 우리 남쪽의 토지 개혁에 대한 그 문제점은 나포라고 아까 하셨던가요? 네. 나포 옆에 인피 출신 소설가 최만식 선생이 논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 아마 46년에 나왔을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북쪽에서는 46년 그 토지 혁명을 하는 바람에 월남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이제 지주들이 땅 빼앗기고 다 이제 토지 문서를 가지고 남쪽으로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남 1세대, 2세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땅 문서를 호주머니에 갖고 통일만 되면 이제 가서 내 땅 찾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얼마 전에 토지 그 개혁을 했어요. 토지 정리 사업을 했어요. 거기서 한 말이 재미있어요. 이것도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뭐 하는데, 이제는 그 다랑이 농 같은 걸 전부 다 이제 갈아가지고 후액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정일이 한 얘기가 남쪽에서 과거 그 지주계급들 땅 문서 가지고 와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되면 빨리 이제 북쪽에 가서 땅 찾아야지, 땅 뭐 장사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그런 땅이 없다는 거. 우리 신선생 물려받은 땅이 없겠네요. 할아버지께서 정책을 다 펴셔가지고.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님 모시고 저희는 통일대담 저 마무리 발언. 제가 이렇게 서투릅니다. 역시 방송 진행을 해보신 분이라 마무리 제가 시간 무제한으로 쓰십시오. 제가 진행은 조금 더 그 작가 윤은길이 여기 원대 출신이던데요. 그래요? 네, 그 윤은길 작품 중에 장마 있죠. 영화로도 나왔었고, 그 작품에서 남북분단의 비극을 구렁이로 형상화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아마 그리고 지리한 장마는 계속되었다 이렇게. 근데 그 남북분단의 그 비극을 형상화한 거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현재 진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태가 쓴 남북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이태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재판장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은 김일성과 이승만입니다. 그때 남쪽에 있던 빨치산 김일성이 다 버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데올로기 전쟁을 했고, 그렇게 그렇게 누가 당했고, 그리고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냐.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남북이 만나는, 통일이란 말보다도 남북이 만나는 이 노력을 진작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그냥 제시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기 우리 학생 지금 와 있는데, 그 전쟁 문화의 백미를 그 서양 작품에서는 레마르크의 서부정서 이상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윤은길의 장마, 이 두 개 작품을 이 전쟁 문학의 백미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영원히 읽어야 되는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북은 또 읽으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